자, 512페이지에서 우리 그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개념. 자, 우리가 일단 단독주택은 등기가 하나짜리예요. 자, 방 안에 그 집안의 구조가 방이 여러 개 있더라도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다 단독주택입니다. 그 단독주택이라는 일본 용도안에는 옆에 가나다라 4개 들어있죠. 세부 건물이. 그러니까 단독주택 안에는 진짜 단독주택 들어가고 다중주택이 하숙집이에요. 자, 하숙집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주거 형태가 없어야 된다. 자, 이게 취사를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면적은 330,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구조를 맞춰서. 자, 우리가 하숙집은 학생들이 거주하기 방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방 안에서 밥을 각자 해 먹는 게 아니라고요. 밥은 공동 취사 형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면서 그다음에 이제 연면적은 330 이하 3층 이하의 구조를 지으면 단독주택. 방이 여러 개가 있어도 이건 단독주택으로 봐야 된다.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고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다중주택.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다가구 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 원룸. 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 원룸인데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아니고 다가구라고 부르니까 별도의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 원룸. 자, 우리 원룸은 그 안에서 취사할 수 있습니까? 예, 목욕탕도 있고 목욕실도 있고 욕실도. 근데 이게 왜 단독주택이에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원룸을 우리 4층으로 져서 1층은 주차장으로 되고 202로 202로 이렇게 방을 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주거생활 하더라도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 걔네들은 단독주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의 요건을 좀 보세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됩니까? 주택으로, 이건 3층 이하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다중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중은 3층 이하를 아예 맞춰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이하. 그러면 4층으로 져가지고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3칸만 주거용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3개 층만. 그러니까 원룸은 다가구 원룸은 우리 보통 4층으로 져요. 그래서 1층은 주차장을 내졌습니까? 그럼 201호, 202호 뭐 이렇게 해서 그 거기를 주거용으로 3개 층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을 3개 층 이하를 맞추고 그 밑에 보시면 그 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이 660 이하죠. 그 여기 이제 우리 연면적이라고 해석해서 연면적 660 이하를 맞추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다가구 원룸. 다가구 원룸은 19세대 이하, 660 이하, 3개 층 이하라고 하셔요. 3층 이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3개 층 이하. 제가 중간에 개자를 넣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자, 원룸의 특징은 3개 층 이하다. 그 다음에 660 이하다. 그 다음에 3층, 19세대 이하다. 다중주택은 하숙집인데, 자,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게 여러 개의 방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형태. 그 다음에, 연면적 330 이하, 그 다음에 3층 이하로 지으면 이게 다중주택이다. 자, 어쨌든 지금 좀 어려우면 다중과 다가구는 무엇이에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반면 우리가 옆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아파트는 면적 조건은 없다.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이 나오면 아파트다. 근데 반면에 밑에 연립은 맨 끝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죠. 그러면서 앞에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이 660을 초과하고 4개 층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660 초과하고 4개 층 이하. 그럼 우리가 다세대는 660 이하면서 4개 층 이하. 자, 6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아파트다. 이거 안 돼요. 틀렸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 2층은 상가로 쓰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1층, 2층은 상가예요. 나머지 3, 4, 5, 6 이렇게 4개 층만 주거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3, 4, 5, 6 이렇게. 그러면 3, 4, 5, 6 주거용으로 쓰는 층이 지금 몇 개예요? 4개 층이죠. 그러면 4개 이하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립이나 다세대로 가셔야 돼요. 아파트로 가셔야 돼요. 연립으로 가든지 다세대로 가야 돼. 그럼 이제 또 하나 판단할 것은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거 판단했어요. 근데 한 층의 면적이 만약에 150으로 돼 있다. 한 층의 면적이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4칸이고 각 층의 면적은 150이니까 600이죠. 합치면 600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다 세대. 근데 한 층 면적이 만약에 200이면 그때는 연립이 되지. 800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 한 층 면적을 200으로 보면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만 합쳐서 800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연립주택으로 봐야 된다. 이걸 실무에서 뭐라고 할까? 실무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주상복합. 주상이죠. 주거용하고 상가용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건 실무에 쓰는 말이지. 실무 우리가 법에서는 빌라라는 말도 없어요. 빌라가 소위 말하는 거기 이 주상복합 빌라라고 그래 저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다세인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무슨 뭐 주상복합 뭐 아파트 뭐 주상복합 빌라 이런 것들은 다 그 주상복합 말은 그냥 실무에 쓰는 말이고 우린 지금 그냥 아파트 연립 다세대란 용어만 구별하셔서 아파트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연립하고 다세대는 4개 층 이하인데 660 초과하면서 4개 층 이하면 연립, 660 이하면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더해서 660 이하면서 4개 층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자, 1종은생, 2종은생 조금만 더 볼까요? 1종은생 우리 주거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자, 가번도 줄쳐보세요.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자, 우리 식품, 잡화라는 게 슈퍼마켓입니다. 식품, 잡화, 의료, 완구, 뭐 서점 같은데 서적, 의약품은 약국 이런 데가 소매점이라고 그래요. 자,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 사이즈까지. 자, 식품, 잡화, 의류, 완구를 파는 소매점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 자, 밑에 나번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자, 우리가 술을 안 팔고 음식만 파는 데가 휴게음식점이죠.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그 밑에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 이렇게. 그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300 이상으로 사이즈가 커지면 뭐로 될까요? 커지면 이제 이종 근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종 근생보다 이종 근생이 좀 더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으로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종 근생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김밥집 있죠? 뭐 김밥총 이런 것들은 술을 안 팔잖아요. 음식만. 이런 게 다 휴게음식점으로 보고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은생. 아까 우리 봤던 이 미용 목욕 세탁소는 면적 없이 일종 은생.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면적이 없이 일종 은생이 되는 겁니다. 애들 태권도 배우는 체육도장도 있는데 500 미만이면 일종 은생. 자, 지역 자치센터가 동사무소죠.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도 우리 주거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은생이다. 거기까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소, 우체국, 보건소는 이종 은생이 아니라 일종 은생. 주거생활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공서들이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종 은생도 몇 가지만 줄더 줘볼게요. 자, 우리 극장, 영화관 같은 공연장이 있습니까? 500 미만이면 일종 근생. 자, 그럼 극장, 영화 같은 공연장이 500 이상. 자, 세종문화회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옆에 5번에 문화 및 집회라고 돼 있어요. 문화 및 집회에서 거의 공연장으로 가번에 이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은 5번에 문화 및 집회. 그 밑에 보시면 예식장 같은 집회장도 문화 및 집회로 봅니다. 근데 사이즈가 이제 작은 공연장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연장이면 이종 근생. 여기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 있죠? 크죠 규모가. 이런 것들. 옛날에 거기서 누가 뭐 소녀시대인가가 공연한다고 그랬다가 불허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막 여론이 막 찬반이 붙었고 왜 소녀시대가 못하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할 수 있는 그런 데죠 거기가. 원래 클래식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육성 마이크를 최대한 도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자기 육성으로 해서 그래야지 이게 음향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클래식이 이제 그 진짜로 이렇게 어쿠스틱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음을 개입하지 않고 그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녀시대 가가지고 막 전자음 하고 막 춤추면 그거 안 맞죠, 그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는 다른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다르죠. 가수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가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공연 하는 데는 별도로 이렇게 좀 지켜야 된다. 그런 쪽이 좀 더 우세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이종근생으로 보지 말고는 규모가 크니까 큰 건장은 5번에 문화 및 집회로 가야 된다. 아까 우리 종교 집회장도 교회나 성당 사찰이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이고 500 이상이면 큰 교회니까 6번에 종교시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음식점 중에서 A번에 보시면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300 이상이면 이종근생이죠. 네, 그다음 밑에 일반 음식점은 뭐예요? 일반 음식점. 술을 파는 음식점. 술을 파는 음식 일반 음식점은 요거는 그 이종근생으로 면적을 안 보고 술을 판다 그러면 술을 안 팔면 휴게 음식점인데 술과 음식을 같이 팔면 이거는 일반 음식점으로 보고 얘네들은 무조건 다 이종근생으로 하셔야 돼요.
음식점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휴게 음식점 300 미만이면 1종 은생, 300 이상이면 2종 은생. 그러니까 이거는 참 보면 품이 많이 든다고 이게. 한 문제 맞추려고 이거 다 봐야 된다고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시험 문제에서 이제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걸 또 안 하기도 그렇고 몇 개만 보면 맞출 것 같은데 좀 이게 품이 많이 드는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은 시점은 면적을 안 보고 수를 팔기 때문에 다 이종은생이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주거 생활하는데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동물미용실이라는 게 안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이종은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아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꼭 보셔야 됩니다. 500 미만. 다중생활설도 500 미만이면 이종은생. 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서 5번에 문화 및 집합과 받고 종교시설, 7번에 판매시설,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거,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것들. 그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뉴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일요일날 2번 쉬라는 거. 네, 거기서 나오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요일날 2번 쉬라고 의무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이게 판매시설로 봐야 됩니다. 자, 운수시설이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같은데 철도시설이면 철도역, 서울역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김포 공항 이런 거 다 이게 운수시설입니다. 9번에 의료시설, 10번에 교육연구시설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교라든가 학원, 우리 학원 건물도 교육연구시설이라서 가끔 교육청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합니다. 이게 위반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분들. 자, 나머지 이제 노유자, 뭐 수료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 자, 14번에 업무시설에 거기 공공업무, 관공서, 청사하고 일반 업무시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오피스텔이 들어가네요. 14번에 업무시설에 오피스텔도 꼭 좀 보셔야 돼요. 자,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깜빡 속으시면 안 돼. 오피스텔이 막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주택처럼 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피스텔은 이건 업무시설로 봅니다. 업무시설. 근데 우리 세법 시간에는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2주택자예요. 세법엔 그렇게 봐준다고요. 이 세법은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이게 업무용으로 쓰고 업무라고 불려하더라도 실제 주거 생활을 하면 그 2주택자로 봐줍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거기에 관련된 규정으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공법으로 와서는 주택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전에 이 국토부에 가보면 홈페이지 딱 들어가보면 팝업창으로 딱 뜨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뜨는 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세금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 문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아요. 세법하고 공법이 법의 목적이 다르니까 다른 거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로 봐요 실제.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본다고요. 근데 이게 공법에서 국토부에서는 주택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때 왜 주택으로 보냐? 똑같은 관청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똑같은 관청이 아니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관청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들이 법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빨리 중개사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다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면 막 비판도 하게 되는데 법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제기하는 거. 왜 오피스텔이 주택인데 여기서는 주택을 안 보는데 주택으로 보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공부들도 짜증나는 거라고요. 무식하니까 와가지고 막 따진다고 막 목소리 높여면서. 그러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한다고. 아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서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시고 막 주택으로 본다고 막 따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판정이 나오면. 근데 법적으로 공법 문제 풀 때는 업무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자, 숙박비라 이런 것들 아까 다 본 거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법에서 아까 용어 배웠던 거.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건축물을 이제 보세요. 건축을 하려면 우리 건축물은 아까 우리 좀 전에 정의 배웠죠.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4개는 빼라고 했었어요. 창고, 철문은 빼야 된다. 그건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개 있었어요? 28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이란 용어 안에는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려면 건축 관청 가서 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건축법 11조에 따라서. 관청은 이거 바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고 나서는 착공 신고라는 거 합니까? 네, 그 다음에 공사의 착수. 자, 1년 안에 착수하는 거죠.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은 공사 착수를 1년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1년 안에. 원칙이 1년이고 공사 완공되면 준공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걸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9페이지 보시면 대지란 용어 있죠. 대지. 대지란 용어가 있는데 이 대지는 건물을 짓는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그래요. 건물을 짓는 땅 대지. 근데 대지는 일필지 일대지의 원칙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목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부른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일필지를 하나의 대지의 범위로 본다. 중요한 게 대지의 면적. 자, 예를 들어서 자, 건축법 공부할 때 우리 건폐율 공식이 있어요. 분모의 대지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대지 면적을 우리 법에서 이 해당되는 땅은 건폐율이 50%로만 저라 이렇게 정한다고요. 국토계획법에서 그 21가지 용도적 땅으로. 그러면 거기서 건물을 지을 땅의 대지 면적을 알면 건축 면적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내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그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대지는 지적법상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니까 보통 1필지에다가 그 소유자가 건물 한 개를 진다. 그러니까 1필지 1대지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자, 예외가 양가로 1번 예외요. 자, 결론이 뭐냐면 예외도 있다는 거죠. 예외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1필지 1대지로 면적을 계산해서 대지 면적으로 집어넣는 건데 다만 2개 이상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7가지가 있고 그 밑에 거 박스 안은 보지 마세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의 일부만 가지고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양가로 2번에 필지의 뭐만 가지고도 일부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한 필지가 있으면 한 필지의 4분의 1 정도만 딱 그물거서 거기다 그걸 하나의 대지로 해가지고 건물 질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대지는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2개 이상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는 있으나 필지의 일부만 가지고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X. 그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필지의 일부만 가지고도 계산을 해서 건물 질 수 있게 해겠다는 거예요. 대지 면적 집어넣을 때 필지의 일부만 가지고도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요즘에 잘 안 내니까 시험 문제에서.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설비. 자, 우리 설비도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것도. 건축 설비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시설물들. 근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이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건축법의 개념은 이 콘크리트 건물만 건축물이에요. 콘크리트 구조물만. 그럼 그 안에 전기, 가스, 냉난방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환기, 난방, 뭐 밑에 보시면 굴뚝, 승강기, 피레침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설비라고 그래요. 승강기 같은 거는 승강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이 뒤에 가서 배우신다고요. 설비. 피레침 같은 거 할 때 피레침 여기에 철의 각도 같은 게 있어요. 각도가 뭐 30도 이런 각도가 다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근데 이걸 우리 중개사가 알 필요가 없죠. 중개사가 피레침 지붕에다 세울 때 피레침 이렇게 각도 이렇게 있는데 이 각도를 왜 알아야 돼요? 요 각도 요거. 네? 피레침이 요거 철심이 여기 철의 뭐 높이 같은 거 이런 각도 같은 게 있다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건축 설비 기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험 보는 분야니까 그래서 건축법 어디 가서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설비 분야로 들어가면 가스, 전기 이런 거 모르죠 우리가. 네, 전기 알 필요도 없고 중개사가 이런 전기 같은 경우 이런 그러니까 설비라는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장부는 봤어요. 2m를 넘는 담장 생각나시죠? 4m가 넘는 물건 사라는 광고, 6m가 넘는 굴뚝, 장기, 꼴통들, 8m가 넘는 고가수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이런 것들은 8m 이하일 때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 봤죠? 네, 522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에 뒤에 아까 우리 건축이라는 용어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은 미리 봤으니까 이전까지 자,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525로 오세요. 대서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대서는 우리가 3월달에 좀 보시고 자, 용도 변경. 자, 이거 용도 변경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자,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용도 변경은 아까 우리 건축물의 용도가 28개 있었습니까? 28종의 용도. 그 용도에서 번호가 변경되면 용도 변경이에요. 자, 번호가 다른 데로 변경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의료시설을 쓰다가 숙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의료시설을 쓰다가 숙박으로. 근데 용도 변경 병원 같은 거 하다가 숙박시설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병원이 망해가지고 그걸 인수하신 분이 무슨 뭐 호텔 같은 거 질 수도 있잖아요. 병원을 조금 개조해서 무슨 뭐 요즘에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결론이 뭐냐면 28가지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용도 변경할 때도 관청 가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아니면 신고보다 간단한 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 행정 절차를 했더니 그냥 하는 것도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용도 변경은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허가나 신고나 신청 같은 거 대상인데 안 하면 다 위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용도 변경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부터 개정돼 가지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용도 변경은 그 교재를 보시면요. 거기 핵심 다지기에 시설군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앞에다 번호를 좀 쓰세요. 자동차 관련 설계에다가 1번, 산업설계에다가 2번 이렇게 번호를 좀 쓰세요. 그러면 자산 전문 이렇게 1, 2, 3, 4, 5 영업설문부터 5, 6, 7, 8, 9번까지 번호가 붙죠. 자, 이게 1서열부터 9서열까지 서열이에요. 서열. 시설군이라는 서열. 근데 그 시설군 안에 옆에 보면 아까 28가지 건물의 용도 중에서 뭐 한 개 이렇게 7개씩 모아놨잖아요. 이게 재분류를 하는 거예요. 28가지 용도 그 제목을 이렇게 재분류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여기서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는 형태면 허가, 밑으로 떨어지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의료시설이면 그 6번 서열에 교육복지시설군 있습니까? 네, 거기 의료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병원 같은 거. 그거 하다가 제가 숙박시설 위로 한 칸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종교시설로 또 이렇게 두 칸 올라가든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허가죠. 위로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위로 상위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하위군으로 떨어지면 신고. 상위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이동이면 신고, 용도 변경을 허가보다 간단하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락시설을 쓰다가 운동시설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위락을 쓰다가 운동으로 바꾸면 밑으로 한 칸 내려가거나 위락시설을 쓰다가 거기를 무슨 뭐 노유자시설로 두 칸 내려가는 이렇게 되면 다 이게 신고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뭘까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종교시설을 쓰다가 위락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대장 변경 신청. 신고보다 간단한 거 이렇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면 그거는 신청이 되는 거예요. 신청. 일단 그 표만 보세요. 네,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거기 근린생활시설군에 1종은생, 2종은생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네,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더라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예외입니다. 근린생활시설군 1종 쓰다가 2종으로 바꾸고 용도 변경할 때는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내에서 바뀌더라도 그거는 신청도 안 하고 그냥 하셔요. 그냥. 아까 제가 종교를 쓰다가 위락으로 바꾸면 그거는 뭐예요? 신청. 이렇게 운동 쓰다가 숙박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은 신청이라고요. 야, 이거 끝내주네. 종교시설 성당하다가 나이트클럽 바꾸는 거예요. 끝내주겠다. 그쵸? 안에 막 공간이 크니까 이제 막 노래도 막 울리고 그죠? 완전 그 아니면 이제 위락시설 하다가 회개하고 종교시설로 바꾸다든가 이렇게. 아, 우리 더 이상 놀면 안 되겠다. 우리 종교에 귀하져가지고 딱 그거 인수해가지고 위락시설 인수해서 큰 성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네? 그렇게 하든지 우리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신청, 상위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그럼 문제 포인트는 이거 표를 외워야 되겠네. 그렇죠? 이걸 외워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용도 변경 위해서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이 결론이잖아요.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문제 포인트를 잡아내야 된다고요. 지금은 못 외우겠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자산 전문 영교군주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자산 전문 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준 애가 있다. 은행에. 걔 이름이 영교야. 영교. 영교는 알고 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산다. 근주. 우리 주택가 근처에 산다. 나머지 이제 그 밖에. 이것만 하면 뭐예요? 옆에 거를 알아야지 뭐. 자산 전문 영교군주. 이게 서열을 잡은 거예요. 자산 전문. 처음에는 이게 전이 뭔지도 몰라요. 전. 자산 전문 이렇게 외웠는데 전이 뭐예요? 전기통신인데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죠. 전기통신. 자산 전문 영교군주 이렇게. 자, 자동차 관련 설군입니까? 예, 자동차 관련 설군에서는 여기 자자 하나가 더 있죠. 그 28가지 중에서 자동차 관련 설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세차장 같은 거. 세차장, 주차장 이게 다 자동차 관련 설인데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이런 거 보세요. 그냥 보세요. 가볍게. 산업시설군에 몇 개 있어요? 7개. 아까 28개 중에서 7개를 모아놨다고요. 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 저장 처리, 위험물을 꺼내서 자원순환. 자원순환이 이게 쓰레기장이에요. 위험물을 자원순환으로 운수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죽으면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갔다가 묘지 가서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꺼내 자원순환으로 운수하다가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그러면 나중에 손바닥에 썩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쓰시든가 이렇게. 나중에 이 사람은 시험장 갈 때 여기 다 이렇게 문신처럼
그래서 여기 부동산학 개론, 민법, 공법, 중개사법 해가지고 다 쓰고 들어가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고무줄 달리고 있어 가지고 15리는 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닫고 이렇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안 그러면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외우는 게 좀 근데 자꾸 연습을 하시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럴 건데 저 지난번에 화장실에 거기 연립주택 잘못 써놨더만 학개론에서 연립주택 다세대라고 잘못 써놨더라고요. 연립주택 화장실에도 소변 넣으면서 보니까 연립 다세가 똑같이 660 초과라고 써놨어요. 하나는 이하인데 하여간 뭐 잘못됐던데 제가 보니까 고쳤나요 그게? 하여간 조금 연립 다세를 그 한번 나중에 보세요. 지금도 그런가 한번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학개론 문제인 것 같은데 학개론으로 붙어놨더라고요. 근데 연립 다세대가 똑같아요 정의가. 그거 안 되잖아요. 연립은 660 초과하고 4개 층이야. 다세대가 660 이하 4개 층이 하니까 그럼 자산점 이렇게 문. 자 문화 및 집회할 때는 사람들이 문화생활도 하고 모이는 시설들에는 4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문종위관 이렇게 문종위관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악글자로 외우셔야 돼요. 문종위관 옛날에 문종임금님이 같이 다니는 그 내관이 위관이었다. 위관 문종위관. 자 영업설군. 자 영업설군 4개 있어요. 자 우리 백화점에 영업 제일 잘하는 여자분 이름이 판원숙 씨 이렇게. 판원숙 씨는 어디 살아? 이종근생 중에서 아직까지는 고시원 살고 있다. 다중생활설 이렇게. 그러니까 전라도 화순에서 올라오신 분이라서 돈 벌어가지고 시골에 붙여주신 분이에요. 판원숙 씨. 영업설국 영업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마트에서 판원숙 씨 뜨면 완판해 무조건 완판. 이렇게 판원숙 씨가 이종근생 중 다중생활 산다. 문종위관. 자 교육 복지. 자 교육하는 설군에서도 4개 있습니까?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라 이렇게.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살짝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설구는 뭐 볼 거 없고 주거 및 업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있다가 일하러 업무시설로 갔다. 가니까 영장 나왔다. 교정군사시설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를 자산전문 영교군주에서 이걸 외우셔야지. 안 그러면 이걸 외우면 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설군에 7개, 공장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순환으로 운수, 장례식장 묘지, 이거 문종위관, 판운숙, 그 다음에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이렇게.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변형까지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볼 게 없어요. 그 뒤에 그 뒤에 보시면 양가로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26에 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입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다. 아까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신청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 변경은 신청도 안 한다. 그러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에 1종과 2종근생 간의 변경이죠. 1종과 2종근생은 아까 근린생활구순 내에서 바뀌더라도 그거는 신청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위에 1번은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용도 변경은 허가 아니면 신고 아니면 대장 변경 신청 아니면 그냥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에서 용도 변경을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용어들은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몇 개 좀 안 본 게 있는데 그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 잠깐 우리 페이지 504페이지로 한번 와보실래요? 504. 우리 거기서 지하층 그 다음에 주요 구조물 아까 우리 봤고 지하층이라는 그거 하나를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지하층. 자, 우리 건축물의 지하층은 그 지하에 완전히 묻혀 있으면 당연히 지하층이죠. 근데 반지하를 지하층으로 판정할 거니 그걸 따지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지하. 덕선이네 집 같은데 반지하. 그러니까 한 층에 반 이상이 지표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지하층이에요. 그러니까 한 층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하층은 2분의 1이 포인트예요. 2분의 1을 3분의 1로 바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지하층은 우리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도와보면요. 자, 이게 건물의 제일 아랫부분의 층이에요. 근데 아랫부분 층이 반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지하 1층으로 볼 거냐, 지상 1층으로 볼 거냐 이런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자, 건물이 제일 아래층이 있는데 일단 건물의 최하층에도 바닥이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 한 10cm가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최하층과 위층을 나눠주는 바닥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계속 건물의 층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층이 지금 눈대중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표면이다. 이렇게. 이거 지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 최하층의 한 층의 높이를 우리가 층고라고 하는데 층고. 자, 층 높이 층고는 이 층의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에 층 바닥의 윗면까지 여기 직선 거리가 층고라고 그래요. 층고. 자, 우리 층고는 어떻게 해줘요? 윗면으로부터 자, 해당 층의 바닥의 윗면입니까? 요 해당 층의 바닥이잖아요. 바닥의 윗면이 아랫면이에요. 윗면으로부터 위에 층 바닥의 무슨 면? 윗면까지. 그래서 이 층고는 윗면에서부터 윗면까지 거리를 쟀더니 4m가 나왔대요. 4m 이렇게. 근데 여기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여기가 지금 땅에 묻혀 있는 깊이입니까? 깊이? 여기 2.1m다 이렇게. 그럼 여기 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얼마큼일까요? 1.9겠죠? 아, 요 층고가 사니까. 그래서 2.1m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표면 아래로 묻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뭐로 보셔야 돼요? 지하층이죠. 여기 지금 요 노란색 요걸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 요 파란색 요 길이가 2.1m다. 그럼 2.1m가 해당 층 높이의 반이 2m니까 2m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해당 층 높이의 반 이상이 지하로 묻혀 있어요? 그럼 지하층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럼 지하층이면 이게 지하 1층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1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층, 3층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실수로 이걸 설계를 좀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제가 지표로 묻었는데 여기가 지금 1.9가 났대. 1.9. 1.9까지가 지표면 밑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2.1이 지상으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층이 되는 거예요. 지상층이 돼서 이게 1층이 되고 여기서부터 2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주가 손해 보는 거죠. 건축주가 손해 보게 돼 있다고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층 제한이 2층 제한이나 층 제한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못 짓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가 되면 지상 1이 아니라 지하 1층이 되면 여기서부터 1층이죠. 그러니까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하를 만들어서 지하층으로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인정받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인정받는 게 건축주에 좋기 때문에 항상 2m, 2분의 1 이상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들어가 있습니까? 아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 여기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파란색 길이 평균 높이가 땅에 묻혀 있는 깊이가 당의 층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당의 층 높이가 4m면 적어도 2m 이상은 되기 때문에 1.9까지만 묻혀 있으면 지하층이 아닌 거죠. 근데 2m, 2.1m, 2m부터 출발합니다. 2m 이상만 묻혀 있으면 지하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하를 만들 때는 항상 한 층의 반 이상을 지하로 묻혀야 되는데 그걸 이제 3분의 1로 바꾸면 한 층이 3분의 2 이상이 지하로 내려가지만 지하층이다. 그 얘기니까 그 2분의 1 정도 이상만 묻혀 있으면 지하층으로 판정을 해서 이걸 지하 1층으로 하고 여기다가 지상 1층 위에 2층 이렇게 설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그 TV에 그 드라마에 했던 그 집도 그 덕선의 집도 거기가 지하 1층이 된 거예요. 1층인데 반지하죠. 반지하니까 햇볕은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 위에 이제 거기 그 친구 정판의 집이 이제 여기가 1층이 되는 거라고요. 그 1층, 2층. 제가 보기에는 그 2층짜리 건물입니다, 여기. 실제 쓰는 공간은 3칸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하층으로 판정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세내 내주기가 좀 어렵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 반지하라는 걸 내서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임대 사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반지하라는 게. 근데 반지하는 좀 살면 안 좋죠. 저도 살아봤는데 이게 안 좋습니다. 이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학생 때 건강할 때는 좀 살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면 학생 때 제가 반지하 살다가 한번 침수됐었어요. 한번 제가 학교에 건대 앞에 살다가 지금도 건대 앞에 하다 보면 그 잠깐 가끔 보는데 침수되면 딱 반차요 물이 진짜로 반차입니다. 반지하니까 이렇게 반차가지고 이게 침수가 되면요 침대가 떠요. 침대가 뜹니다. 이게 침대가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이렇게 우리 10만 원짜리 침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쇠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로 된 봉된 거 침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형태의 침대인데 이게 프레임이 다 쇠잖아요. 철 봉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스펀지 부력 때문에 물이 떠요. 이게 스펀지가 물이 들어가면 이게 쇠로 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침대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반지하 방 안에서 물이 다 여기까지 찹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창문 쪽으로 물이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하수구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바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물이 고인 상태가 이렇게 물을 누르죠. 이렇게 눌러서 여기 공간을 다 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차고 들어오고 그러면 30분이면 싹 찹니다.
방에 물 차면 처음에는 재밌어요. 방에 물이 차니까 야, 이게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바퀴벌레 같은 거 막 다 뜹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다 뜨고 이제 뭐 이런 거 뭐 머리카락 다 뜨고 그러는데 근데 빨리 이제 나와야죠. 나와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이렇게 전기가 다 내려갑니다. 일단 누전 차단기 다 내려가야죠. 안 그러면 이제 감전되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전화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 고향 집에다가 이제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 이제 침수가 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짐 싸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집을 다 이거를 이제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게 집이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이거 못 씁니다. 이거 제가 거기 뭐 못 써. 이거 빨아 쓴다는데 몇 번을 빨아도 계속 흙모래가 나옵니다. 이게 그 콘 모래 입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그 빠른 물값이 더 들어 이거는 사실은 말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렵어요. 수해당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에 그건 좀 보면 좀 안타깝죠 이게.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면 한 100일은 말려야 될 거, 한 석 달은 말려야 될 겁니다. 계속 불을 저기를 그 높게 해가지고 난방을 높게 해서 계속 말린 다음에 그 말려도 갑자기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벽지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새를 주죠. 또 새를 또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도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침수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서 반지하랑 구조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1인 가구들이 이런 데 사시는데 이렇게 이제 바로 또 이렇게 좀 주거 환경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뒤에 하시면서 볼 거니까 뒤쪽으로 가보시면 50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506페이지 보시면 다른 게 필요 없고 고층 건물, 그 고층 발코니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보시면 보시고 고층 건물이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물이죠.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물이다. 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면 이때는 초고층 건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5층짜리 건물이라고 한다면 고층 건물로 하셔야 되겠죠. 초고층 건물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축법은 1층을 4m로 봐요. 그래서 30층 이상이면 높이로 판정하면 120m로 판정하시면 돼요. 50층 이상이면 기준이 200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실에 짓는 거는 큰 백화점 128층이나 뭐 현대가 여기 진다고 하더라고요. 105층짜리 이런 것들은 다 초고층 건물로 봐야 되겠죠. 초고층 건물이나 고층 건물이 되면 안전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 안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고층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초고층 건물은 좀 더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을 좀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새로 생긴 용어 중에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생겼는데 일단 다중이용 건축물을 좀 보세요. 자, 이게 다중생활설이 아니에요. 다중생활설은 고시원이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별개의 용어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자, 일단 먼저 보실 게 다중이용 건축물은 면적으로 자, 1층 면적, 2층 면적, 바닥 면적을 다 합쳐가지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가 돼요?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문화 및 집회 같은 게 동식물로는 빼고 문화 및 집회라는 게 극장, 종교시설이면 교회, 판매시설이면 백화점이나 마트, 자, 운수 중에 여객용이니까 우리 버스터미널 같은데 종합병원, 관광, 숙박 같은 호텔 같은 거. 자, 여기 다중 이용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6가지 건물이 있다 이렇게. 거기다 메모하세요. 위락시설과 업무시설은 아니다. 자, 다중 이용 건축물에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업무시설 같은 오피스텔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닌 거를 두 개를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16층 이상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뭐예요? 16층 이상 건물이면 요거는 무조건 사이즈. 자, 요거는 사이즈 면적으로 안 보고 층으로 봐서 16층 이상 건물은 종류를 안 따지고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밑에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요. 아까 면적으로 6가지를 확인하는 건물도 있지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6가지 건물도 있고 16층 이상의 건물도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지금 다중이용 건축물을 찾는 거래요. 자, 1번에 보세요. 종교시설이 바닥 면적 합으로 4,000이라고 내면 그 성당은 지금 층도 5층이니까 층으로는 안 되고 16층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면적이 4,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죠. 위에 보시면서 아니다. 지금 다중이용 건축물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가. 근데 지금 3번을 보시면 숙박시설로 바닥 면적이 4,000인데 4,000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근데 옆에가 16층이네.
16층 이상이면 16층이라는 거 양가로 2번 가지고 다중이용 건축물로 판정하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양가로 1번, 2번이 모두 맞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건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합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인 게 6가지가 있고 그 6가지만 다중이용 건축물로 인정하고 16층 이상 건물이면 건물 종류를 안 봅니까? 예, 안 보고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이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16층, 17층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이면 면적도 안 보고 건물 종류도 안 보고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로 판정하시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개념만 기억하시고 자 다중이용 건축물에 뭐가 안 들어간다. 위락설, 무도장, 나이트클럽 같은 거 업무용 빌딩 같은 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 같은 거는. 이거는 사이즈가 5천 이상 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대신 층으로 얘기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층은 일단 시험 문제가 그 층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이고 면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건물인데 그 6가지 건물에 이 2가지는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 26번 좀 보세요. 준 다중이용 건축물. 짜증나죠? 준 다중이용 건축물로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 그 보시면 그 작년도 9월 달에 만들었는데 작년도에 시험에는 안 들어갔고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다른 거 상관없이요. 요거는 1,0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의 합이 5,000이에요, 1,000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준다중 건축물은 12종류다. 자, 12종류 외우는 건 포기하세요. 거기 다중이용 건축물에 몇 가지 더 추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포인트는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6가지 건물이면 뭐고?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가지 건물이 있을 때는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니까 사이즈고 5,000 이상이면 다중,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것만 구별해 놓으시면 돼요. 12가지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쭉 넘기셔가지고 어디로 오시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건축 절차를 이제 봐야 됩니다. 건축 절차. 그 중간에 있는 건 보지 마세요. 그 건축위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가 페이지를 546. 자, 546으로 쭉 넘어오세요. 그 중간 건 아까 우리 봤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그 제목이 건축물의 건축이죠. 자, 이게 건축이네.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면 관청한테 가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라는 거 하고 공사 착수를 1년 안에 해야 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라.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시군구청장님이 건축허가권자, 사용 승인권자죠. 이런 걸 이제 우리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건축허가에서 절차가 하나 더 있는데 사전 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전 결정. 자, 시험 중에서 다음 중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건축허가라는 말 대신 사전 결정이라는 거 써요. 사전 결정. 사전 결정이라는 게 나오면 뭐냐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아까 제가 건축허가 받을 때는 서류가 13가지 종류의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서류 4가지만 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4가지를 내서 내가 이 땅에다 건물 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기 전에.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면 몇 층까지 올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에 사이즈와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지 건축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 사전 결정 신청을 넣었더니 건축허가가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고 하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시정을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사전 결정 신청 이렇게. 그래서 사전 결정에 대한 답변 통지가 왔어요. 통지가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의 층은 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을 해서 통지가 오면 건축허가 신청으로 가는 건 2년 안에. 2년 안에 건축허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으면 공사 착수하는 건 몇 년이고 1년 주고 1년. 그러니까 우리 사전 결정제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사전 결정이라는 게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인데 사전 결정 문제를 낸다고요. 건축허가 받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거 사전 결정 신청. 답변 통지가 왔어. 문제가 없다고.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라. 그대로 내라.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을 2년 안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써 있다고요. 건축허가 받으면 공사 착수하는 건 몇 년 주고 1년 이렇게 1년.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어디부터 보시냐면 547에 건축허가권자라는 분이 있습니까? 허가권자 우리 배웠는데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여기 시군구청장 허가인데 여기 보면 세종시는 뭐예요? 자치시죠? 예, 제주도는 자치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잘 빼고 원칙적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결론. 여기 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특광이 있었죠. 그다음에 시장군수 위에는 도지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특광까지는 예외적 허가권자를 인정을 한다고요. 구청장 위에 특광. 근데 여기 시장군수 위에 누구 있어요? 도지사님 있죠? 도지사님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지사님 허가권자일 수 없다 이렇게. 도지사님 허가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허가권자가 원칙이 시군 구청장이죠. 근데 예외가 21층 이상 건물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번에 예외에서 밑에 기억본 보시면 21층 이상 건축물 이렇게 써있죠. 니은번 연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다만 이제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것들은 제외하는 건데 21층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요건 우리가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21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 이렇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면 건축 허가를 그 위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할 때 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도 허가권자면 서운한 사람이 있죠? 도지사가 서운한 거예요. 경기도지사. 자, 원래 우리가 특광, 도지사는 같은 서열이잖아요. 근데 특광한테는 21층 이상 건물 허가권을 줬다고요. 이래서 강남구에서 21층 이상 건물은 강남구청장님이 허가권자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님이 허가권자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 21층은 보통 기업이 짓지 않습니까? 기업? 21층에 상가 건물 같은 거 짓잖아요. 아니 회사 사고 있는. 그러면 21층에 대한 허가를 서울특별시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장님이니까. 근데 지금 도지사님은 허가권자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 수원시면 수원시장님이 원칙적 허가권자면서 수원시장님이 21층도 허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도지사가 서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자기랑 같은 서열의 특광은 권한이 있는데 21층 허가권이 있는데 자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 서운하잖아요. 자기가 도지사님이. 그러니까 도지사님한테 준 게 사전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시장 군수가 보통 건물은 그냥 허가하면 되고 21층을 허가할 때는 이 도지사님한테 가서 뭘 신청해라. 사전 승인 신청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사전 승인이라는 걸 신청한다 이렇게.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도지사가 승인을 내주면 여기 시장 군수가 21층 허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공부하기가 안 좋게 돼 있죠. 우리가 그냥 여기 특광처럼 보통 건물은 구청장이 허가하고 21층을 특광이 허가 이렇게 하면 딱 좋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도 수원이나 경기도 성남으로 가면 수원시장님이나 성남시장님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는데 21층도 수원시장님이 허가한다고 대신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 관청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 그 내용이 어딘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 건축 신고 쭉 넘어가셔서 사전 승인이라는 게 좀 뒤에 있어요. 이게 그 554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554에 보시면 지금 건축 허가에 대한 설명을 공부하다가 자, 554에 그 하단부에 4번 있죠. 시장 군수입니까? 자, 여기는 구청장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비법이랑 다른 거예요. 건축법상 시장 군수면 구청장 뺀 시장 군수는 다음어는 하나의 건물을 허가할 때 미리 건축 계획서 같은 서류를 쭉 준비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밑에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야,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허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두 번 나오셔야 된다고 지금 이게. 21층 이상 건물을 서울특별시에서 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 승인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누가 한다고요? 특광이 허가하면 되는 거고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의정부시 이런 데서는 도지사님이 사전 승인을 내주면 여기 시장님 선에서 허가가 나오는 거 21층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중으로. 그게 사전 승인제도. 그럼 사전 결정은 뭐예요? 사전 결정. 건축주가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이죠. 사전 결정, 사전 승인 이런 건 다른 거야. 지금 이거를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전 결정은 건물 짓는 건축주가 보통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 건축주인데 건축주가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서류가 있는데 미리 내 가지고선 먼저 심사받는 것. 사전 결정 통지가 오면 문제가 없다고 통지가 왔으니까 건축 허가 신청을 2년 안에 빨리 가야 된다. 이 사전 결정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제 뒤쪽으로 가보시면 553. 자, 553에 거기 3번에 보시면 사전 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있습니까?
사전 결정 제도가 있다. 건축허가 신청하려는 사람은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해당 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건축이 가능하냐 이렇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해당 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이 법이나 관련 법에서 허용되는지를 보고 또 2번에 보시면 건축이 된다면 맨 끝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건축 가능한 건물 규모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건물 질 수 있는지 법으로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사전 결정 신청. 그 사전 결정 신청을 할 때 밑에 뭐 교통 영향 분석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한 장 넘겨 보시면 자, 양가로 4번에 사전 결정에 대한 통지가 오죠. 사전 결정에 대한 통지가 왔어요. 근데 양가로 6번을 보세요. 6번. 자,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으로 가야 됩니까? 2년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기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되니까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으로 가야 된다.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승인은 사전 결정하고 다른 거죠. 사전 승인은 시장 운수가 21층 이상 건물을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미리 물어보는 것 사전 승인 제도로서 그렇게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내용들 정리할 테니까 지우지 마세요. 이걸 몇 시간 지우지 않고 계속 보겠습니다.